안녕하세요. 저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건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동안 정리가 안 돼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이제야 좀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내봅니다. 저는 사람을 미워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 세상에는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제 돈으로 산 제 집에서 쫓겨날 뻔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 아마 들으시면 정말 화가 날 거예요. 저도 아직 손이 떨리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참고 참다가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리기로 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솔직히 좋은 기억이 딱히 없어요.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요. 근데 문제는 정착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한 군데서 1년을 넘게 산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전학 가면 항상 쟤 왜 왔대? 하는 눈빛들, 이미 만들어진 무리에 못 끼는 소외감, 그게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를 사귀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또 헤어질 텐데 뭐하러 정주나 싶어서요. 그래서 돈 벌면 무조건 집부터 사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두 분 다 한날 한시에 같이요. 장례 치르고 정신 차려보니 남은 건 막막한 앞날뿐이었어요. 친척들이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학비랑 생활비까지 손 벌릴 순 없으니까 공부하면서 알바를 4개씩 했어요. 전공까지 바꿔가면서 대학 졸업 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을 택했죠. 다행히 IT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회사 들어가서 남들 안 하려는 건 다 도맡아 했죠. 그 결과 32에 팀장이 됐고 억대 연봉까지 찍으면서 제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연애는 솔직히 뒷전이었어요. 20대 내내 일만 했으니까요. 주변에서 소개팅 시켜준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거절하기 일쑤였고 30 넘어서야 슬슬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급하게 아무나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워낙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34살 때였어요. 회사 협력업체 미팅 자리에서였죠. 첫인상은 그냥 평범했어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순해 보이는 인상이랄까요. 남편은 당시 과장이었고 저보다 2살 많았지만 직급이랑 연봉은 제 절반 정도였죠. 보통은 이 정도 차이 나면 남자들이 기죽거나 아니면 경쟁하려고 들잖아요. 괜한 자격지심을 보이면서요. 소개팅 나간 적 있는데 하나같이 다 그랬거든요. 팀장이시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도 조만간 승진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하느라 바빴죠. 근데 남편은 달랐어요. 난 솔직히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은데 다 스스로 읽어낸 거잖아. 진짜 존경스러워.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사귀면서 보니까 남편은 남자니까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지 하는 구분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쁘면 본인이 요리하고 살림 같은 것도 더 잘했고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편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도 계속 일을 욕심껏 해나갈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딱 1년 되는 날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보영아, 나랑 결혼해줘. 난 네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될게.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 시점부터 가족 이야기가 슬슬 오가기 시작했는데 남편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통화도 시어머니하고만 하는 것 같긴 했어요. 우리 다 커서 재혼하셨는데 연락도 안 하고 살아. 뭐 복잡해. 근데 이미 남이야. 그렇게 대충 넘기더라고요. 저도 깊이 묻진 않았어요. 집안 사정이야 누구나 있는 거니까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만나게 됐어요. 처음 만난 건 서울 시내의 한 한정식 집이었는데 시어머니 첫인상은 솔직히 좀 독특했어요. 60이 넘은 연세인데도 굉장히 화려하셨거든요. 밝게 염색한 머리에 옷도 튀는 색으로 입고 왔더라고요. 시누이는 저랑 동갑이라고 했어요. 이혼하고 아들 하나 키우고 있다더라고요. 첫인상은 수수했는데 저를 볼 때 묘하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좀 불편했어요. 사람을 꼭 점수 매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집은 어디라고? 그 회사가 그렇게 크다며? 요즘 IT 쪽이 연봉이 좋다던데 진짜 그래? 질문이 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20살 때요.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 같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니, 근데 뭐 어때? 그때 시누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잘 됐네. 그 말에 시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시누이도 그제야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눈이 커지더니 황급히 말을 덧붙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됐다는 게 우리한테 다 기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부모님 없어서 외로웠을 텐데 이제 안 그래도 된다고. 우리 생겼으니까 잘 된 거죠. 시어머니도 얼른 맞장구를 치셨어요. 그래, 그 말이 맞지. 이제 우리가 보영이 가족인데 뭐든지 편하게 해도 돼.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왜인지 섬뜩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뭐가 잘못된 거죠? 저는 그 순간을 넘기면서도 계속 찝찝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보였죠. 그때 그 잘됐다가 정말 이들의 진심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으니까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서 저까지 덩달아 긴장이 됐죠. 보영아, 나 할 말이 있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고 남편이 힘들게 말을 이었어요. 그때 말한 재혼한 시아버지, 나랑은 연락 안 하고 산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나 봐. 무슨 빚이 생겼다고. 힘들다고 하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근데 그게 좀 많아. 정확히 얼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했어요. 거의 다야. 엄마 가진 거 거의 다 빌려줬고 내 돈도 들어갔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신혼집 나도 보태고 싶은데 상황이 이래서 거의 다 대출로 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며칠간 생각했어요. 대출로 신혼집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 신혼 때부터 빚 갚느라 허덕이겠죠? 아이 계획도 미뤄야 할 거고 맞벌이에도 여유가 없을 거예요. 사실 제 집은 월세 놓으려고 사던 아파트였어요. 신혼집으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면서 마련한 집인데요.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냥 내 집에서 살자. 그때 남편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무슨 집? 집이 있었어? 응.
월세 주려고 얼마 전에 사둔 건데 우리가 거기서 살면 되잖아. 대출 안 받아도 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진짜? 보영아, 진짜 그래도 괜찮겠어? 근데 그 집 네 거잖아. 괜찮아. 우리 결혼하면 가족인데 뭘.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저는 그때 이 결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맞잖아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 몰랐지만요. 며칠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다시 만났어요. 남편이 신혼집 이야기를 하겠다고 자리를 마련한 거였죠. 그 자리에서 남편이 잘 해결됐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 보영이가 사둔 집이 있대. 우리 거기서 살기로 했어.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 집이 있었어? 보영이 명의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동시에 서로를 봤어요.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 근데 그 집 얼마야?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가 보네. 지금 10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샀을 때보단 올랐어요. 아니요, 제가 산 거예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시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나이에 10억짜리 집을 사? 시누이도 맞장구 쳤어요. 꼭 아부하는 사람처럼 몸까지 숙이며 말하더라고요. 와, 언니 진짜 능력 있다. 엄마, 내가 그랬잖아. 언니 연봉 장난 아니라고. 그 뒤로도 제가 사둔 집에 대해 폭풍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 집 평수가 어떻게 돼? 방은 몇 개야? 주차장은 있어? 예, 동네는 어때? 살기 좋아? 주변에는 뭐 있어? 마트 같은 건 가깝고? 질문이 끝이 없었어요. 마치 부동산 중개인한테 설명을 듣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말하면서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이렇게 집에 관심이 많지? 아들 살 집이라서 그런 걸까?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고개까지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보영아, 내가 우리 준호 엄마로서 진짜 고맙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목소리가 너무 달콤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연기였는데 전 몰랐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바보처럼. 의외로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시댁은 선을 지켰어요. 예단이랑 예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시어머니는 많이 못해주는 걸 미안해하면서 겸손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건 괜찮았어요. 뭐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일하느라 바쁘다니까 연락도 자주 안 하고 시누이도 조용했어요. 한두 번 밥 먹자고 연락이 오는 것 말고는 특별히 간섭하는 것도 없었죠. 속으로 생각보다 괜찮은 분들인가? 내가 괜히 예민하게 생각했나 보다 했죠. 그리고 남편과 발리에서 보낸 2주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저는 드디어 내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이제 더 이상 떠날 필요 없는 내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지낸다는 게 꿈만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내 행복이 딱 거기까지라는 걸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택시 타고 오는 내내 설렜거든요. 드디어 신혼생활이 시작되겠다 하면서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어요. 현관문이 보이는데 남편이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고개를 갸웃댔어요. 현관에 신발이 3켤레나 놓여 있었거든요. 단화랑 여자 운동화 그리고 아이 신발까지 3켤레. 저는 멍하니 그 신발들을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연스럽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캐리어를 끌고 주위를 살피면서 거실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소파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옆에 시누이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바닥에서는 조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처럼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절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왔어? 신혼여행은 재밌었고? 당황해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와서 정리 좀 했다. 아니, 먼지가 많더라고. 여행 갔다 와서 청소하면 힘들잖아. 저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거실 인테리어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골라놓은 쿠션과 러그가 사라지고 시어머니 취향인 것 같은 화려하고 촌스러운 것들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 아, 우리 당분간 여기서 같이 살기로 했어. 준호한테 얘기 못 들었어? 저는 이게 뭐야 하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준호 씨,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알고 있었어?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했어요. 그게 엄마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수리 할 것도 있고 당분간만 같이 있자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무작정 화부터 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가 신혼이기도 하고 일단은 따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바로 굳었어요. 뭐? 저희끼리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아직 둘이서 생활 패턴도 안 맞춰봤거든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더니 다시 앉았어요. 그래. 뽀영아, 네가 없어봐서 모르는구나. 그래, 안 해봤으면 모를 수 있어. 네?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대가족 생활을 안 해봤잖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사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북적북적하게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경험 못 해봤잖아. 너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가족이 뭔지 배우는 거지. 혼자 외롭게 살다가 이렇게 많은 식구가 생겼는데 얼마나 좋니? 기가 막혔어요. 제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사는 게 대체 뭐가 좋은 경험이라는 거죠? 바로 쏘아붙이고 싶은 걸 겨우 참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저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어요. 아니,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 가족끼리 그럴 거 있니? 네가 평범하게 컸으면 이해했을 텐데.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 같은데요. 얘가 참. 너 생각해봐. 너 이 맞벌이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들어오고 뻑하면 야근해서 밤늦게까지 없고, 그럼 이 넓은 집이 낮에 텅텅 비는 거야. 집 놀리면 얼마나 아까워. 근데 우리가 있으면 관리도 되고 네가 늦게 와도 따뜻한 밥도 차려져 있고 얼마나 좋아. 따뜻한 밥. 제가 그런 걸 원한 적 있나요? 그때 시누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근데 우리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잠깐만 신세 좀 지면 안 돼? 그리고 여기가 면접 보러 다니기도 좋단 말이야. 점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괜히 싸웠다가 상황만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갑자기 이러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긴 제 집인데.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빛이 차가워지셨어요. 네 집? 아니, 뭐 누가 아니래? 뭐 집을 달라 그러냐? 그리고 결혼했으면 우리도 가족 아니냐?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말만 하니까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안에 다른 방법 찾아주세요.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어요. 일주일? 얘 봐라. 그 안에 뭘 어떻게 하라고? 한두 달은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날 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준호 씨, 이건 아니지 않아? 최소한 나한테 미리 말은 해줬어야지.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나도 갑자기 연락 와서 당황했어. 엄마가 집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 지금 살던 집 다 뜯고 수리해야 하는데 공사가 커서 거기서는 당장 살 수가 없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수리 끝날 때까지면 여기 있겠다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왜 당분간이라고 해? 응, 그 수리 끝나면 바로 간대. 한 달이면 된다고 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약속할게. 수리 끝나면 바로 갈 거야.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줘, 응? 남편 눈이 간절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진짜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온통 시어머니 짐으로 채워진 안방을 보며 한 달을 견뎠어요. 근데 시댁 식구들은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갔죠.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완전히 집주인 행세까지 했어요. 어느 날은 주방에 들어갔는데 제 그릇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 여기 있던 그릇 어디 갔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너무 싸구려라서 내가 버렸어. 대신 내 거 가져왔으니까 그거 써. 찬장을 열어봤더니 꽃무늬가 잔뜩 그려진 촌스런 그릇들이 들어있었어요. 아니, 그거 비싼 건데 제가 산 걸 왜 마음대로 버리세요? 아이, 비싸봤자지. 내가 가져온 걸로 써. 그게 훨씬 좋은 거야. 저도 지지 않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냄비를 탁 내려치셨어요. 아이, 그럼 몇 개 가지고 뭘 그렇게 따져? 더 좋은 걸로 바꿔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시누이는 더 심했어요. 출근 전에 거실을 지나가면 시누이가 소파에서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도 같은 자세로 TV를 보고 있었고요.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가씨, 일자리는 좀 알아보고 있어요? 시누이가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했어요. 알아보고 있죠. 근데 요즘 취업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길래 슬쩍 봤더니 드라마 다시 보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거 드라마 아니에요? 잠깐 쉬는 거예요. 계속 이력서 쓰면 머리 아프잖아요. 종일 누워만 있으면서 잠깐 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누이는 제 물건을 마음대로 썼어요. 하루는 화장대를 열었는데 제 스킨케어 제품들이 반 이상 비어 있었죠. 새로 산 에센스는 아예 없어졌고요. 화가 나서 시누이 방에 가서 물었어요. 아, 그거? 내가 좀 썼어. 비싼 브랜드라 그런지 진짜 좋더라. 그건 새로 산 건데 뜯지도 않은 거를 쓰면 어떡해요? 에이, 가족끼리 뭘 그래. 언니 것도 내 거, 내 것도 언니 거. 아니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남편한테 물었어요. 수리 끝났대?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대답했어요. 그게 배관 공사하다 누수가 발견됐대. 그것 때문에 더 큰 공사를 해야 한다 해서. 그건 얼마나 걸리는데? 한 달 정도는 더. 당신 분명히 처음에 한 달이라고 했잖아.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공사가 그렇게 된 걸 나더러 어떡하라고. 저는 참았어요. 공사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2달이 돼갈 때쯤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반응이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제 질문을 피하는 느낌이었죠. 어머니, 집수리는 어떻게 돼가요? 안 가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늦어지고 있어. 요즘 일손이 없대나? 근데 그 대답이 너무 애매했어요. 제가 업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이, 뭘 확인해. 내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됐어, 신경 쓰지 마.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어쩌면 집수리는 그냥 시간 끌기 위한 핑계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야근을 했어요. 상반기 실적 보고서를 마감해야 했거든요.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끝나고 집에 갈 수 있었죠. 택시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멀리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저희 집 층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복도에서부터 웃고 떠드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현관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집안에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거실, 주방, 복도까지 20명은 넘어 보였어요. 중년 여성들이 소파에 앉아서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빈 술병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시고 손을 흔드셨어요. 얼굴이 술에 취해 발개져 있더라고요. 어머, 보영이 왔네? 어서 와.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손님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야. 얘가 좋은 회사 다니고 일 잘하는 애예요. 이 집도 이 애가 산 거야. 제가 말이 안 나와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팔자 폈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 말이 저한테 꽂혔어요. 집수리 때문에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모시고 사는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때 시누이가 친구들이랑 주방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시누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뭐가? 왜 이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아, 엄마 친구분들이 집들이 한번 하자고 해서. 언니 바쁜 거 알아서 우리끼리 한 거야. 근데 나한텐 왜 말 안 했어요? 아침까지도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언니 야근한다고 해서. 어차피 늦게 온다며. 안 그래도 지금 마무리할 참이었어. 그 웃는 얼굴을 보니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들 나가주세요. 여긴 제 집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소리치듯 말하는 절 보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나가시라고요? 여기서 파티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주세요. 빨리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술 기운인지 화 때문인지 모를 정도로 목까지 다 발개져 있더라고요. 야, 너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말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창피가 어딨어? 여기가 어머니 집이라도 돼요? 뭐야? 결국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눈치 보며 가방을 챙기다 어수선하게 짐을 챙겨서 하나둘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노려보셨고 시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언니 진짜 너무했어. 손님들 앞에서 그럼 어떡해. 엄마 체면이 뭐가 되냐고. 너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망신 준 거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야. 제 물건 멋대로 다 쓰고 얹혀 살면 눈치라도 좀 보시던가요. 망신 당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이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진짜로 때리려는 건지 위협만 하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맞을 뻔한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야근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이번만큼은 제발 제 편을 들어달라는 표정으로요. 이게 말이 돼?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집에서 파티를 열었어. 와인까지 꺼내 마시고. 보영아,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좋게 정리해도 됐잖아. 손님들 다 와 있는데 엄마 망신 주면 어떡해. 그건 아니야 진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앉았어요. 저만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었죠. 왜 내 집을 자기네 집처럼 쓰는 걸까? 갈 생각은 있는 건가?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들이 여기 온 진짜 이유를 알아내기로요. 파티 사건 이후로 가장 먼저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인터넷에서 산 건데 생긴 게 USB처럼 생겨서 티가 안 났어요. 거실 TV 및 주방 선반, 방 복도 액자 위에 하나씩 뒀죠. 며칠 후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시누이가 외출한 사이 방을 정리할 일이 있었거든요. 걸레로 바닥을 닦다가 침대 밑에서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뭔가 싶어 봤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볐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등기부 등본의 원래 소유자 이름은 이창수였어요. 재혼한 시아버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아래에 소유권 이전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5년 전에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밑에는 또 시누이 이름으로 일부가 이전돼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 전화통화, 행동 하나하나를요. 그러다 결정적인 걸 듣게 됐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온 줄 모르셨나 봐요. 여보세요? 응, 여보, 나야.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분명 시아버지하고는 연락 안 하고 산다고 했잖아요. 여보, 그 수정이가 수술해야 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종양이 발견됐대. 그때 시누이는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면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아픈 사람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3천만 원 정도 필요해. 우리 지금 돈 나올 때가 당신밖에 없잖아. 아유, 어떡하겠어. 그 수정이 사업에 다 들어가서 현금이 없다니까. 없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좀 알아봐. 목소리가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진짜 슬픈 것처럼요. 그때 시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대에 찬 느낌이었죠. 엄마, 어떻게 됐어? 구해서 보낸단다. 바보 같은 양반. 아직도 앓는 소리만 하면 돈 보내주네. 엄마 연기 진짜 늘었다. 우는 줄 알았잖아. 나 종양 있는 여자야 이제.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그건 명백한 사기였어요. 시아버지한테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또 비슷한 통화를 들었어요. 이번엔 시아버지가 직접 오시겠다고 하셨나 봐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급해졌거든요. 안 돼, 여보. 지금 오면 안 돼. 수정이 아직 컨디션이 안 좋아. 만날 상황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당신 아직 여기 오면 안 된다니까. 우리 다 정리되면 그때 와. 지금은 안 돼.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아휴, 귀찮게 왜 자꾸 오겠다고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시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시아버지 돈이 바닥나면 다음 타깃은 나겠구나.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려면 일단 시아버지부터 만나야 한다고. 시아버지 연락처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 핸드폰에도 저장돼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전화를 할까? 그러다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전화로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는 서울에서 KTX를 타고 2시간 정도를 가야 나오는 곳이더라고요. 주말에 시간을 냈어요. 남편한테는 워크숍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시아버지가 사는 곳은 정말 허름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이었는데 계단을 내려가니까 곰팡이 냄새가 났고 복도에는 제대로 된 조명도 없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는데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준호 씨 아내 강보영이라고 합니다. 시아버지 눈이 커지셨어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시아버지가 잠시 멍하니 절 보시다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방 안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원룸보다 작은 공간에 침대 하나, 작은 밥상 하나, 낡은 TV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게 한때 사업해서 억대 자산을 가진 분이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죠. 시아버지가 밥상 앞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앉아요. 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줄 게 없네. 괜찮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궁금했는지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수정이 아픈 것 때문에? 아니요. 식구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 왔어요. 시아버지 표정이 의아해지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어머니랑 아가씨 어디 살고 있는지 아세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수정이 사업해서 번 돈으로 아파트 샀다고 하던데 사진도 봤어. 넓고 좋더라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역시나 아버님은 단단히 속고 있었더라고요. 아버님, 그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시아버지가 낡은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어 보여주셨는데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시누이가 우리 집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이 집을 샀다고 했어요? 아버님한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여기 아가씨 집 아니에요. 제 집이에요. 제가 결혼 전에 산 집이요. 시아버지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뭐? 무슨 소리야? 어머니랑 아가씨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2달째 얹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한다는 사업이요. 무슨 사업이래요? 시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뭐랬더라? 온라인으로 뭘 판다고 한 것 같은데. 아버님, 아가씨 사업 안 해요. 종일 TV 보면서 누워 있어요. 일자리도 안 구하고요. 시아버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그리고 아가씨 아픈데 없어요. 제가 같이 사는데 알죠? 매일 과자 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누워있는 사람인데 수술은 무슨... 병원 가는 것도 본 적 없어요. 시아버지가 밥상을 짚으셨어요.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보낸 돈은 사기당하신 거예요. 어머니랑 아가씨가 아버님한테 거짓말하고 돈 뜯어낸 거죠. 그럴 리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녹음해뒀던 파일을 재생했죠. 그걸 듣고 난 시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어느새 눈에 물기가 맺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나한테 그동안...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셔서 저는 기다렸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5년 전에 수정이 남편이랑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혼 전이었어. 사업 확장한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았는데 거래처가 먹튀를 한 거지. 그때 나한테 채권자들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럼 우리 재산도 다 압류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옮겨놓자고 한 거지. 채권자들이 못 찾게.
나중에 다 정리되면 돌려준다고 했어. 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때 애가 힘들어서 죽는다는 말까지 하는데 어떡해. 피는 안 섞여도 내 딸이잖아. 그래서 넘기신 거예요? 아파트, 퇴직금, 예금까지 8억 전부. 그 사람이 법무사까지 다 알아왔더라고. 서류도 미리 다 만들어놨어. 난 도장만 찍으면 됐어.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님, 그때 이상하다고 안 느끼셨어요? 서류를 미리 준비 다 해놨다는 게. 시아버지가 쓰게 웃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근데 그땐 죽는다고 하니까 그것밖에 안 보였어. 도장 찍고 나서 형식적인 거니까 다 정리되면 바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채권자들이 아직도 포기를 안 했대. 그러다가 1년, 2년 이렇게 된 거야. 나중엔 돈 이야기만 하면 자꾸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뭔 소용이냐. 친딸이 아니라서 그러냐고 하니까 미안해서 더 못 물어봤어. 그러다가 위장 이혼까지 하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냥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했지. 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아버님 보내주신 그 돈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확인도 안 해보셨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차마 그 돈의 행방을 전부 말씀드리진 못했어요. 시어머니 쇼핑비, 시누이 옷값, 제 카드로 긁어간 외식비, 그 돈은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시아버지가 마른 쇠수를 몇 번 하더니 저에게 물었어요. 그럼 수정이 남편 사업 망한 것도 거짓말이야? 아버님, 제가 아는 건 이거예요. 아가씨는 돈 한 푼 못 벌어요. 그리고 아가씨 남편이요. 그 사람하고 진짜 사업을 했는지 빚이 진짜 있었는지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혼 사유 자체가 꾸며낸 걸 수도 있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요. 처음부터 아버님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아버님이 오겠다는 것도 다 막잖아요. 정리되면 그때 오라는 게 왜일까요? 오시면 진실이 들통나니까요. 저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 돈으로 생활하고 제 집에 눌러앉아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더니 두 주먹을 꽉 쥐셨어요. 내가 바보야. 바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은퇴하고 편하게 살려고 모은 건데. 잠시 후 시아버지가 얼굴을 드셨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아버님. 일단 서류나 돈 보낸 기록, 통화 내역 전부 다 모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날짜 잡으면 연락드릴게요. 그때 서울로 와주세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나도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 살기 싫어. 아버님, 같이 끝내요. 이 사람들한테 당한 거. 모든 준비를 마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증거를 다 모으고 시아버지한테 서류를 받고 날짜를 잡았어요. 구실은 가족 모임이었어요. 먼저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친척분들 모시고 식사 자리 한번 만들면 어떨까요? 그냥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가 드디어 정신 차렸네? 그래, 우린 언니 기세워주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얼마 뒤 모임날이 왔어요. 저는 큰 한정식집을 예약했어요. 친척들을 불렀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 조카까지 다 왔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형제분들, 시누이, 사촌들 10명 정도 됐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속삭였어요. 오늘 잘해라. 저번처럼 망치지 말고. 그때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오늘 제대로 할게요. 그렇게 식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일부러 분위기를 띄웠어요. 음식도 권하고 웃고 친척들 이야기에도 맞장구를 열심히 쳤죠.
시어머니도 그날은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다 마련하고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철이 좀 들었네요. 저는 웃기만 했어요. 속으로는 조금만 기다려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하고 있었죠.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요. 신우이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리고 제발 멈추라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죠. 언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 녹음 파일, 신우이가 시아버지에게 보낸 집사진들, 준비한 증거를 하나씩 꺼내면서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시아버지 재산 8억을 빼돌린 것부터 위장 이혼으로 쫓아낸 사실, 거짓말로 돈을 뜯어낸 것도 전부 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친척들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봤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으며 날뛰었어요. 그건 오해야. 진짜 수정이가 아팠다니까. 시누이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어요. 언니,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야? 뒤에서 몰래 우리 녹음까지 하고 있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가족이요? 무슨 가족이 가족한테 사기를 쳐요? 가족이 무슨 재산을 다 빼돌리는데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시아버지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걸 본 시어머니 얼굴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시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 앞까지 걸어와 가만히 내려다보셨어요. 오랜만이네. 내 돈 8억 그거 다 어디 갔어? 시어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잖아. 채권자들 때문에. 채권자? 내가 알아보니까 빚이 5천이던데 8억을 넘길 빚이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어요. 수정이 수술비로 보낸 돈은 제 아픈데 하나도 없다던데 돈도 못 버는 백수라던데. 시어머니 다리가 풀리는 게 보였어요. 의자 팔걸이를 부여잡으셨어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재산분할 사기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보낸 돈 전부 돌려받을 거야. 시어머니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졌어요. 그때까지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버티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얘지긴 했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거든요. 진짜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요. 저 이혼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뭐라고?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언니, 지금 그게 말이에요? 갑자기 이혼이 뭐야? 저는 시누이를 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이 집 혼인 전 재산이에요. 재산분할 대상 아니에요.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린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먼저 반응했어요. 잠깐, 그러면 네, 집은 제 거예요. 준호 씨한테도 어머니랑 아가씨한테도 돌아갈 몫이 없어요. 아니, 그럼 우리는 내일까지 나가세요. 뭐? 제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내일까지 안 나가시면 강제 퇴거 절차 밟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우리 보고 어딜 가래? 인연이 시어머니를 내쫓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남이잖아요. 갈 데 없는 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숨을 몰아쉬셨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죠. 아니, 잠깐만.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뽀영아,
우리 좀 이야기하자. 어? 아니요. 할 이야기 없어요. 아니, 그동안 잘못한 거 인정해. 근데 갑자기 이러면 우리가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저는 가만히 봤어요. 몇 분 전까지 인연이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지금은 목소리를 낮추고 사정하고 있었어요. 보영아, 우리 한 달만 더 있게 해다오. 그 안에 진짜 나갈게. 처음에도 한 달이라고 하셨죠? 술이 끝나면 나간다고. 근데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요. 이번엔 진짜야. 진짜 나갈게. 그 말도 세 번째예요. 이젠 좀 지겹네요. 시어머니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진짜 우시는 건지 또 연기인지 모르겠었어요. 보영아, 제발. 나 진짜 갈 데 없어. 내 명의로 된 집 담보대출 때문에 곧 경매 넘어가. 가진 돈도 없어. 나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돈 있는데 내가 너한테 왜 갖겠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시아버지 재산 8억, 그 돈 다 어디다 쓰셨어요? 쇼핑? 외식? 저희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쓴 거예요? 8억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돈을 몇 년 만에 다 쓴 거예요? 그게 수정이 남편 빚 갚는 데도 쓰고 생활비도 쓰고. 어머니, 빚이 5천이었다면서요. 나머지 7억 5천은요? 다 쓴 거잖아요. 남의 돈 사기쳐서 빼돌려놓고 5년 만에 탕진한 거잖아요. 그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제 집에 들어온 거고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얘야,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나도 힘들었다고. 어머니가 힘들었다고요? 아버님은 지금 반지하 월세방에서 기초연금으로 사시는데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멈추셨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누이는 더 볼만했어요. 아까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거든요.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시누이를 한심한 눈으로 봤어요. 아가씨는 이제 어떡할 거예요? 여태 아버님이랑 제 돈으로 먹고 살았죠? 한 번이라도 이력서 쓴 적 있어요? 면접 본 적 있냐고요? 누워서 드라마 보는 게 취업 준비예요? 시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도 힘들었어. 이혼하고 나서 진짜 힘들었다고. 민재 키우면서 혼자 어떻게 살아? 그 말 지겹지도 않아요?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20살에 혼자 돼서 알바 4개씩 뛰면서 학비 벌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누구한테 얹혀 살지도 않았고요. 한 번이라도 스스로 뭔가 해본 적 있어요? 남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만 살았잖아요. 시누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사실이니까요. 이제 기댈 데 없어요. 아버님은 고소할 거고 저도 이혼할 거니까요. 시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안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쌍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땐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5년간, 아니 그 전부터 가족이란 사람들 곁에 붙어 그들의 돈만 뜯어먹고 산 거예요. 그때까지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멍하니 테이블만 보고 있었죠. 저는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놓았어요. 준호씨, 여기 사인해. 남편이 서류를 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보영아, 잠깐만. 난 진짜 몰랐어. 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믿어줘. 알아. 당신이 몰랐던 건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편이 저를 봤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잖아.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가족인데 참으라고, 왜 그러냐고 날 말렸어. 집수리 끝나면 보낸다고 했지? 한 달이면 된다고. 근데 3달이 됐잖아. 집수리 같은 거 애초에 없었잖아. 당신도 그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는 정말...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펜을 테이블에 놨어요. 서명해. 당신하고 더 말할 것 없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보영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진짜 반성할게. 이번엔 무조건 네 편 할게.
저는 잠깐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처음 저한테 프로포즈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난 네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될게. 그때 그 말을 얼마나 믿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남편은 한 번도 제 뒤에 서지 않았어요. 항상 시어머니 뒤에만 서 있었죠. 늦었어. 당신은 항상 참아, 이해해, 가족인데 그 말만 했지. 내 옆에 있던 적 없어. 근데 지금 와서 반성한다고 내 편하겠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매일 기다린 말을 이제 와서 하면 뭐하냐고.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해두는데 집은 내 혼인 전 재산이야. 당신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 전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을 한번 쭉 둘러봤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테이블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고요. 진짜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에요. 남의 재산에 붙어서 빨아먹고 다 마르면 다른 데로 옮겨붙는 사람들. 시아버지한테 붙어서 8억 빨아먹고 바닥나니까 저한테 옮겨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저한테서도 떨어진 거예요. 돌아보면 세 사람 다 스스로 힘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누군가한테 기대서 살기만 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까지 제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셨어요. 너 없으면 우리 끝이야. 제발 며느리 아니어도 돼. 그냥 좀 있게만 해줘. 시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매달렸겠죠. 그때는 통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텐 안 통해요. 일어나세요, 어머니. 저한테 같은 수법 쓰지 마세요. 안 먹혀요. 시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고 계셨어요. 그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냥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법정에서 보자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무릎 꿇은 채로. 여보,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마. 우린 이혼한 사이야. 다 당신이 원했잖아. 시아버지가 돌아서셨어요. 시누이를 한번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난 네가 진짜 아플까봐 밤에 잠을 못 잤다. 제발 딸 살려달라고 기도까지 했어. 시누이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라 너도. 시아버지가 나가셨어요. 식당에 남은 건 무너진 사람들 뿐이었어요. 친척들은 이미 다 나간 뒤였어요. 아무도 시어머니 편을 안 들었거든요. 저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근데 가슴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저 인간들을 떼어냈구나 했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다음날 짐을 싸서 나갔어요. 나갈 때까지 악다구니를 썼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움직이더라고요. 나가면서 시어머니가 절 노려봤어요. 두고 봐. 너 잘 되나 보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더 잘 될 거예요. 어머니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남편은 일주일 후에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처음에는 버텼어요. 다시 생각해보자고. 시간을 달라면서요. 보영아, 나 진짜 몰랐어.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미안해. 내가 더 잘할걸. 제가 쓸쓸하게 웃으면서 끝까지 대답을 안 하니까 결국은 포기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근데 미워하진 않을게. 당신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니까.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잘 살아, 보영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준 증거들로 법적 조치를 시작하셨어요. 재산분할 사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 청구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발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버틸 수가 없었대요. 재판은 몇 달 걸렸는데 결국 시아버지가 이겼어요. 시어머니는
아버님한테 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물론 시어머니한테 그 돈이 있을 리 없었죠.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결국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원래 시아버지 집을 되찾은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뜯어낸 게 인정돼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는데 결국 합의금 내고 고소를 취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됐는데 그 돈 마련하느라 시누이도 가진 거 다 날렸대요. 4개월이 지난 지금 드디어 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야 온전히 제 것이 된 느낌이에요. 아무도 제 물건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돈을 뜯어가지도 않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평화로워요. 시아버지하고는 이 일로 인연이 돼서 가끔 연락해요. 명절 때 안부 전화드리고 가끔 용돈도 보내드리죠. 처음에는 불편하다면서 한사코 사양하셨어요. 보영아, 네가 나한테 뭐 이런 걸 줘? 난 네 시아버지도 아닌데. 아버님, 그래도 저 도와주셨잖아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셨어요. 보영아, 고맙다. 너나 나나 우리 서로가 살렸다. 가끔 생각해요. 내가 그때 참았으면 지금 어땠을까? 시댁 식구들 말대로 가족이니까 하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쯤 제 집도 빼앗기고 돈도 다 털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지금 누군가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면 참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면서 참지 마세요. 당신이 참으면 아마 그 사람들은 당신을 더 얕보고 이용할 거예요. 저처럼 끝까지 가기 전에 빨리 끊어내세요. 그게 당신 인생을 살리는 일일 거예요. 저 같은 일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내 편인 사람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